러시아 함대를 기습했다. 일본이 리순항, 여순항을 공격했다. 이게 1904년 2월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1년 넘게 한 1년 반을 갖다가 끌고 종전이 되는 게 그게 언제냐? 1905년이었거든요. 1905년 9월 5일에 러일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운다라고 했을 때 유럽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르뿌띠 파리지행 해가지고 저게 뿌띠시 작다는 뜻이고 파리지행은 그 파리 사람들이란 뜻이죠. 저게 아마 그 신문 이름인 것 같은데 사파를 보면 왼쪽에 골리앗 같은 거인이 누군가 저게 러시아고요. 오른쪽에 다윗 같은 꼬마가 누군가 저게 일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04년 2월에 러시아하고 일본이 한판 붙었을 때 유럽에서는 모든 유럽 사람들은 아이고 일본이 어떻게 러시아한테 개기냐 저러다가 혼나고 이제 망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어떻게 됐느냐? 러시아 전함이 8척이 침몰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척이 뺏겼어요. 납포가 됐어요. 일본은 전함이 2척만 침몰을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몇 명이 사망했느냐? 4만 3천 명 내지 12만 명이 사망했다. 그 다음에 포로가 된 사람이 7만 4천 명이 넘었어요. 러시아의 대패였죠. 물론 일본도 그 피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5만 8천 내지 8만 6천 명이 사망했다라고 했는데 전사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망자 수로만 보면 어쨌든 뭐 둘 다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비도 그 어디에서 그 딱 그 끝나느냐 저기가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해협이 있잖아요. 해협이 그게 뭡니까? 쓰시마 해협. 쓰시마에서 해전을 갖다가 벌였는데 그때 저기 그 왼쪽에 그 시작했던 그 함대가 러시아가 자랑하던 함대인데 그 함대 이름이 저기가 무슨 왼쪽에 있는 저 그 바다가 발트해잖아요. 그러니까 발트 함대가 러시아가 자랑하던 함대였는데 그 발트 함대가 저기 이제 그 우리나라 일본까지 오느라고 스시마까지 오느라고 그 쭉 그 뭐 전 세계를 갖다가 다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와가지고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상대방을 깔보고 그래가지고 일본 해군이 발트 함대를 전멸시켜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자랑하던 발트 함대가 전멸되고 그 다음에 그 태평양 함대도 전멸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도 피해가 만만치 않았지만 러시아의 완패로 러일 전쟁이 끝나고 그 결과로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이 됐다.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사람들이 그 당시 유럽에서는요 러시아가 그 굉장히 그 강대국으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땅덩이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러시아 해군력을 세계 3등, 1등은 뭐 영국이었겠고 뭐 2등이 미국이었을까 그건 모르겠는데 1905년 당시에 러시아 해군력은 세계 3위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발트 함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발트 함대가 전멸하고 뭐 태평양 함대도 전멸하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해군력이 3등에서 6등으로 확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 러일 전쟁의 여파로 결국은 러시아가 소련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공산 국가가 되는 거죠. 뭐가 있었습니까? 아관 파천이 있었잖아요. 아관이 어디입니까? 러시아 대사관이 아관이잖아요. 제가 이제 채널 A가 아니라 저기 TV조선 나가는데 그 조선일보 미술관 이렇게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요 고종의 길이라고 있어요. 고종의 길. 그래서 이게 무슨 고종의 길인가 봤더니 그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간 길이 고종의 길이라고요. 그렇게 한때는 러시아한테 붙을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러시아가 일본한테 대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 1905년 러일 전쟁의 여파로 어떻게 되느냐? 일본이 완전히 한국에 대해서 완전한 그 주도권을 갖다가 장악하게 된 계기가 러일 전쟁이고 그 다음에 9월 5일에 있었던 포츠머스 조약이고 그래가지고 그 러일 전쟁 직후에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된 직후에 체결된 조약이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게 을사조약이잖아요. 을사늑약이라고도 하는 을사조약. 이 을사조약은 언제 체결되느냐? 한국과 일본,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을사조약이 언제 체결되느냐면 11월 17일 날 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9월 5일에 러시아 일본 사이에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고 딱 2달 만에 2달하고도 12일 만에 한 2달 반 만에
그 조선하고 대한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에 을사늑약이 이제 체결이 되는데 그때 그 내용은 뭐냐? 그 뭐 을사조약 그거 혹시 제가 보내드렸나요?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외교권 박탈한다. 그럼 주권 국가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농상공부 장관,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농수산부 장관에다가 상공부 장관까지 겸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이제 저 권중현 그 대신이 그랬는데 저렇게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이런 사람들이 을사오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먹은 사람은 저 사람들도 있지만 제일 나쁜 사람은 저는 고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 역사상 자기 나라를 조약으로 해가지고 팔아먹은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고종이 뭐 황제라고 하고 저는 뭐 그 민비를 갖다가 뭐 명성황후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 납득할 수가 없고 고종이 자기 나라를 그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엄청나게 뭐 이거 상금도 받고 뭐 해가지고 그 혜택도 받고 그게 고종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왕부터 뭐 어떻게 되든 뭐 죽든지 뭐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고종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을사오적 해가지고 저 5사람 뭐 당연히 나쁜 놈들인데 더 나쁜 사람은 누구다? 더 나쁜 사람은 제 개인적으로는 고종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고종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그 뭐야 저 을사오적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더 나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이제 송병준이라는 사람인데 송병준에 대해서는 그 뭐 일단 사진부터 좀 띄워봐 주세요. 송병준이 실질적으로는 저 을사오적보다도 더 나쁜 놈이었다. 저 사람. 저 사람이 이제 송병준인데 저 송병준 자손들이 뭐 우리나라의 서울 시내에도 뭐 경기도나 이런 데 땅을 갖다가 뭐 몇십만 평 아직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송병준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러일 전쟁이 끝났어요. 9월 5일에 포츠머스 조약으로. 그다음에 11월 17일에 을사늑약이 체결됐어요. 그 사이에 뭐가 그 관부 연락선 첫 배가 포츠머스 조약 열흘 만에 그 출항을 갖다가 해서 그래서 1945년 이제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수시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끼마루라고 하는 배가 한 척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쓰시마마루, 그 다음 뭐 고마마루, 고마가 고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라기마루, 시라기는 신라라는 뜻입니다. 게이후쿠마루 이거는 경복궁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독구주마루 이거는 독구주는 덕수궁 생각하시면 되고 한덕수 말고 그 다음에 쇼케이는 뭐냐면 창경궁 생각하면 되고 곤꼬마루는 금강산 할 때 금강 그 다음에 코안마루는 그 흥안마루 저기 흥안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텐잔마루 텐잔은 천산 그 다음에 곤론마루는 곤륜 해가지고 처음에 이끼마루 쓰시마마루는 일본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고려 신라 한국의 역사로 갔다가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이렇게 한국의 궁전 이름을 붙였다가 그러다가 금강산 같은 한국에 있는 지명을 붙였다가 일본 놈들이 대동아 공영권 운운하면서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 만주까지 들어가고 아예 전 세계를 다 장악하겠다 해서 히말라야에 있는 천산산맥까지 배에다 그런 이름을 갖다가 붙였던 거예요. 그 관부 연락선이 1905년 9월 15일에 첫 그 출항을 갖다가 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하고 을사조약 사이에 관부 연락 부산에서 배 타고 어디까지 쭉 갔느냐? 그 연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유럽까지 쭉 기차 타고 갔었어요. 유럽까지도. 그 다음에 뭐 중국도 많이 가고 어쨌든 그게 이제 그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일본 갈 때마다 이제 다 뭐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관부 연락선 한번 꼭 타보고 싶다. 부관 페리는 한번 꼭 타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때보다도 아유 이번에 좀 그 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디 갈까 하다가 뭐 마땅히 갈 만한 데도 생각이 안 나고 그다음에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부 연락선이 첫 취항한 해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1905년. 1905년이 무슨 해라고 그랬습니까? 을사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관부 연락선 부관 페리 지금 부관 페리가 첫 취항한 지 꼭 120년 되는 을사년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한번 꼭 타봐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아니면 그 탈 기회가 마땅치 않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뭐야 뭐 이런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말씀도 하고 저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갔다 오자 해가지고 그냥 시모노세키 그 갔다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 가가지고 제가 뭐 별로 아무데도 안 갔어요. 그 어딜 갔었냐면 계속 그냥 그 시모노세키가 그 옛날 일제 시대 때 그려졌던 소설책이나 이런 그 책들을 보면 굉장히 조선 사람들이 시모노세키에서 출항해가지고 부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 완전히 굉장히 이렇게 참담함을 느꼈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뭐 동경이든 오사카든 이렇게 쭉 와가지고 결국은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 시모노세키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모노세키까지도 굉장히 잘 아주 반듯하게 정돈된 그러한 그 곳을 보다가 그래서 시모노세키에서 배가 출발해가지고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10시간 만에 부산에 딱 내리면은 그때부터는 수준 차이가 너무너무 난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그때 참담하다 진짜 우리나라는 언제 이렇게 선진국이 되려나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이런 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시모노세키를 가보니까 시모노세키는요 지금 부산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이즈가. 물론 이제 시모노세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조용하고 그다음에 아주 깨끗하고 그다음 건물도 이렇게 뭐 아주 예쁘고 그래서 저는 시모노세키가 딱 좋았는데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딱 내리자마자 딱 봤더니 건물부터 부산이 사이즈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에 내릴 때 아유 얼굴을 못 들겠다. 그 다음에 일본 친구들이랑 같이 부산에 올 때 야 일본은 저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후졌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산에 왔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고요.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에서 딱 내려가지고 여기저기 둘레 이렇게 뭐 보러 갈 때도 뭐 후쿠오카나 뭐 이런데 갈 때도 뭐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시모노세키에만 있었습니다. 시모노세키에만 있다가 그다음 뭐 했냐면요. 제가 이제 그 예배드리거나 그러면 목사님 설교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은 그 설교 말씀을 다 이런 수첩에다가 이렇게 받아 적거든요. 받아 적는데 이 받아 적은 걸 갖다가 다시 노트에다가 또 옮겨 적는데 제가 최근에 바쁘고 또 뭐 여유도 없고 그다음에 마음도 풀어지고 그랬는지 한 10개월치 노트 정리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온 김에 그냥 뭐 마음도 그렇고 뭐 어디 놀러 다닐 생각도 없고 그냥 뭐 기분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성경 말씀 적은 거 그 설교 말씀 적은 거 그냥 정리나 하자 해가지고 한 10개월치 밀렸던 거를 다 정리를 갖다가 요번에 갔다 와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큰 집 하나 했다 숙제 하나 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송병준 이야기만 하고 그 오늘 그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송병준 얼굴을 갖다 좀 띄워주세요. 송병준이 그 누구냐면은 그 몇 년도생이냐면 1857년생이었어요. 1857년에 태어나서 1925년에 그 죽었어요. 그러니까 67살까지 살았던 옛날 나이로 치면 68살까지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고향은 어디였느냐? 함경남도 장진이었어요. 함경남도 장진이었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 소년시대 때 서울로 올라온 거죠. 경성으로 올라온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서 일을 했냐면은 그 기생집에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송병준 어머니도 뭐 기생인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 본처의 자식도 아니고 그 아버지가 어떤 뭐 기생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송병준인데 그 생긴 건 잘생겼죠. 그 다음에 뭐 남자답고 뭐 그 다음에 머리가 좋았대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그 뭐 함경도 이런 데서 못 살겠다 해서 서울 올라왔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뭐 기생 출신이었으니까 기생집에서 일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민씨 일가 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민태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태호의 기생의 눈에 딱 띈 거예요. 보니까 애가 싹싹하고 일도 잘해. 그래가지고 그 민태호의 애첩이 기생이 그 저 송병준을 좋게 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민태호 눈에도 딱 뜨고 이놈 쓸만하네, 이놈 빠릿빠릿하네 해가지고 민태호 눈에 띄어가지고 그래서 1871년이면은 몇 살입니까? 14살이에요. 14살. 옛날 나이로 치면 15살. 그때 무과에 합격을 해요. 무과. 그러니까 과거에 합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이제 책 읽어보면 특히 이제 누구죠? 그 매천야록 황헌이 쓴 그 매천야록 같은 거 읽어보면 우리나라 이게 그 뭐라 그럴까 모든 게 문란했어요. 모든 게 진짜로 뭐 군대도 문란하고 조세도 문란하고 과거도 문란하고 그래서 인사도 문란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민비라고 하는 그 명성황후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뭐 돈 쥐어주면은 뭐 그냥 뭐 졸지에 뭐 서울시장도 하고 한성판윤 무슨 뭐 장차관도 하고 판서도 하고 참판도 하고 어쨌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쉽게 말하면 민태호가 제가 봤을 때는 송병준을 보니까 빠릿빠릿해. 그래서 야 너 뭐 하고 싶냐? 저 묻고 한번 그 해주세요 해가지고 1871년에 송병준이 그 옛날 그렇게 출신 성분 따졌던 조선시 그 말에 그 무과에 이제 과거에 합격을 갖다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876년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강화도 조약이 있었잖아요. 그 강화도 조약, 그러니까 운양호 사건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맺어진 첫 번째 그 불평등한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었는데 송병준이 1876년이니까 딱 20살 때네. 그때 강화도 조약의 수행원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20대 후반인 1884년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왜 일본으로 건너가느냐? 1884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갑신정변이 있었잖아요.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3일 천하로 끝나고 뭐 김옥균 프로젝트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김옥균이 어떻게 하느냐?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그 김옥균을 암살하기 위해서 송병준이 일본으로 파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일본 가가지고 김옥균한테 송병준이 설득이 돼요. 그래 설득이 돼가지고 김옥균을 갖다가 죽이라고 암살하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김옥균한테 설득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이 갇혔지.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민태호가 그 송병준을 갖다 봐줘가지고 뭐 묵과유도 합격시켜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옛날에 을사조약 막 이럴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민영환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민영환이 그다음에 장지연은 시위야 방송대국하고 그다음에 나라가 망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민영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민영환이 송병준을 봐줘가지고 민영환의 주선으로 송병준이 석방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송병준이 군수가 돼요. 어디 군수가 되느냐? 영월 군수도 하고 흥해 군수도 하고 은진 군수도 하고 양지에서는 현감도 하고 그렇게 나가다가 그러다가 다시 송병준에 대해서 체포령이 발령이 되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제 송병준이 일본으로 피신을 갖다가 하다가 일본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저 시모노세키 근처에 야마구치 이런 현에서 그냥 그 뽕나무를 갖다가 키웠대요. 양잠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누에꼬치를 갖다가 이렇게 했던 거지.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04년이면은 송병준이 40대 중반쯤 됐던 40대 후반쯤 됐던 그때였겠죠. 1904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일 전쟁이 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그 묵과에도 합격하고 군수도 하고 현감도 했던 저 송병준이 뭐가 되느냐? 일본 군에 통역을 하는 거예요. 일본 전장이 전쟁터가 한반도가 전쟁터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지도 좀 열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1904년에 일본이 리순왕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 함대 기습하고 그다음에 육지에서도 전쟁이 이렇게 쭉 있었단 말이죠. 빨간 게 일본군 진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뭐 폭탄같이 터진 데가 주요 전투지였는데 저렇게 뭐 봉천까지 가가지고 딱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놈들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했느냐? 한국말하고 일본말을 잘 아는 통역이 필요했는데 그때 통역을 했던 사람이 군수도 하고 현감도 했던 40대 말에 그 송병준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1905년에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일본이 완전히 이제 을사조약을 갖다가 체결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송병준이 일진회를 조직을 해요. 일진회를 조직하는데 그때 누구랑 같이 그 일진회를 갖다가 조직하느냐? 이용구하고 같이 조직을 하는데 이용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용구는 동학에 있어서 그 천도교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동학을 주창했던 이용구가 친일파가 돼가지고 일진회를 만들었는데 그 일진회를 만든 게 그게 누구다? 송병준하고 같이 만든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05년에 나라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1907년에 헤이그에다가 특사를 갖다가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송병준이 어떤 일을 갖다가 하느냐? 황제 양위 운동을 갖다가 했어요. 야, 그 고종이 헤이그에다 특사를 갖다 보냈어? 그럼 이 사람은 그 고종 황제는 물러나야 되겠네. 해가지고 황제 양위 운동을 갖다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형식적이긴 하지만 농상 공부 대신도 하고 내부 대신도 하고 그거는 1905년 이후의 일이니까 을사오적엔 해당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일본한테 완전히 넘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갖다가 한 사람이 송병준이다. 그러다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일 합방이 되니까 일본한테 그 상을 갖다가 받았죠. 상을 받아가지고 어떤 상을 받았느냐? 자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됐느냐? 자작이 되고 그러니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송병준이 그 한일 합방이 된 다음에 귀족이 된 거예요. 일본 귀족이 된 거예요. 1910년에는 자작, 그 다음에 1920년에는 그 계급이 하나 더 올라가가지고 백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작, 백작, 자작, 뭐 후작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다가 1925년에 그 죽었다, 사망했다. 이게 송병준인데 뭐 이렇게 송병준 이야기를 왜 또 이렇게 했느냐? 그 관부 연락선 처음에 1905년 9월에 관부 연락선이 처음 그 출항을 했는데 그때 1등석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송병준이었대요. 그런데 송병준이랑 누구랑 같이 타고 있었느냐? 송병준이 그 뭐죠? 그 일본에도 첩이 여러 명 있었대요. 첩이 여러 명 있었는데 시모노세키에도 첩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그 시모노세키에 있는 첩하고 같이 그 시모노세키에서 출발하는 관부 연락선 타고 부산까지 갔다 왔다고 송병준의 첩이 이야기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어디를 갔었느냐? 그 송병준 첩이 살던 집이 저 어디에 있었을 것 같은데 저기가 어디냐면요. 춘범루라고 하는 데거든요. 춘범루 한자로 읽으면은 봄춘자에다가 뭐 돛대할 때 그 범자에다가 그 뭐 누각할 때 누자 이 춘범루인데 일본식으로 읽으면은 저게 슌판루라고 있는데 저기가 왜 중요하냐면 저기가 청일 전쟁에 있어서 그러니까 러일 전쟁은 포츠머스 회담이었는데 청일 전쟁은 그 조약이 어떤 조약이었느냐? 시모노세키 조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쭉 그 알아봤더니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데가 뭐 시모노세키 시청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어디서 그 체결이 됐느냐? 저 춘범루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 춘범루가 뭐 하는 집이냐? 보면 저 밑에 이제 후쿠라고 쓰여져 있는데 일본말로 보거집이래요. 요리집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번에 그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저 춘범루에서 아직도 그 영업을 하니까 그 뭐야 예약을 갖다가 해서 저기서 좀 비싸더라도 한번 밥이라도 그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호텔 가가지고 저기 예약 좀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예약할 수 있는 시간이 수요일 날 제가 일본 갔으니까 수목 금요일 점심까지가 제가 가능했는데 다 예약이 풀로 차가지고 그 못 먹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에 저기 보니까 제가 춘범로를 딱 가니까 일청 강화 기념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본과 청나라, 그러니까 청일 전쟁 직후에 일청 강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조약을 갖다가 맺었던 그걸 기념했던 기념관. 아마 저 건물에서 그 청일 그 전쟁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장소가 아마 저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저기에서 실질적으로 청일 그 시모노세키 조약을 그 진두 지휘하고 사인했던 사람이 누구냐?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이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에선 누구냐? 일홍장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저기에 저기 한자로 리홍장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홍장 길. 이홍장의 길이 저 길로 아마 이렇게 와가지고 저 춘범루라고 한 식당에서 보고 먹으면서 청일전쟁 그 시모노스키 조약 사인을 한 모양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 이홍장로라고 딱 되어 있죠. 그 다음 페이지. 저 길이 아마 이홍장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말기에 어마어마한 그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 이홍장이고 그 한 명이 또 한 명은 누구였습니까? 서태후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홍장 밑에서 잘 보여가지고 서태후 밑에서 잘 보여가지고 출세했던 뭐 마지막 뭐 황제라고 해야 되나? 마지막 황제 푸이 말고 그게 누구냐면 원세계 아니었습니까? 근데 원세계가 그 뭐야 이모군란 때 우리나라에 주둔해가지고 그때 20대 약관의 나이로 원세계가 그 우리나라 용산에 주둔해가지고 그때부터 용산 기지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나라만 바뀌었지. 청나라, 일본, 그 다음에 지금 그 주한 미군까지.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에 저 집이 어떤 집이냐면 저 집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송병준의 일본인 첩 중에 시모노세키에 있던 일본 첩이 살던 집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춘범루 옆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춘범루 옆에 어떤 집들이 있나 저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집 중에 하나가 송병준의 시모노세키 첩이 살던 데가 아닐까? 저 집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집이 맞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 집에서 저 정도 집에서 그 내려다 보면 저 건너편 이렇게 전망이 좋은 저 건너편이 모직고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도시인데 조그만한 도시인데 저도 배 타고 넘어가 봤습니다. 저런 데가 보이는 저런 전망 좋은 집에서 그 송병준이 그다음에 자기 첩하고 같이 이렇게 뭐 1년에 뭐 며칠씩 와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관부연락선 한번 타보고 싶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송병준도 생각나고 그다음에 그 춘범루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됐던 거기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거기서 그 보고 요리를 먹었으면 제일 좋았겠는데 싶었는데 거기가 시모노세키가 보고가 유명해가지고 보고 상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 시모노세키에서 차로 한 20분 30분 정도 가면은 그 초슈라고 장주라고 거기에 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저택이 있는데 그 저택이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서 그냥 조용히 그냥 멍 때리고 오자 해가지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휴가를 이렇게 다녀왔다 요 말씀을 갖다가 드렸고요.